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편안하게 토크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신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메시지, 응원 메시지랑 그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응원 메시지 하나와 사전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 합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은 성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주에 오신 소감 어떻습니까? 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봉화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북에 올 때마다 그리고 성주에 올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저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제가 그 감동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서 네, 오늘 이 자리를 요청드렸고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 메시지 하나 읽어드릴까 싶은데요. 저희 부부는 의원님 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요.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마음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에서 성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혹시 오셨을까요, 이분? 못 오셨나요? 오늘 오신 분들이 가장 질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제일 뒤에 꿋꿋하게 손을 들고 계시는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질문 반, 부탁 반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윤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원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엄청나게 네.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고 또 배우고자 하는 학교 교육부에서도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서 사실은 저희 애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삭감이 된 이후로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도 못하고 또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조차도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기능장이나 뭐 이런 거를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올해 들어서 정말 1원도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고물가 시대잖아요. 지금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이제 실습이나 대회 뭐 비용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고가예요. 그런데 진짜 0.1%도 지원을 안 해주니 그 아이가 그 기능장이나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려면 소를 한 마리 팔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고령에서 우리 학교를 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집에 소를 키우니까 천만다행이죠. 지금 소를 2마리나 팔았다는 거예요.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학교에서 뭐 방과후나 실습 자체를 좀 안 하고 이제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잔류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교육부에 말씀을 좀 잘 용혜님 용혜인 의원님 보시면 제가 영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속 시원한
명확하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청소년 예산 정말 엄청 많이 삭감됐고요. 그 국회에 있으면서 예산안 발표된 이후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랑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어요. 근데 청소년 예산도 정말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놨고 그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들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 예산도 엄청 삭감했어요. 120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분의 예산은 98%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공산전체주의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예산을 단계적으로도 아니고 이 98%를 삭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발상이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안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꾼 걸 보면 별로 이 정부가 예산에 크게 의지가 없구나. 그리고 R&D 예산 삭감 같은 것도 이 기술개발 관련된 연구개발 관련된 예산은 올해 잠깐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늘려서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예산이 중단되면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인력이 다 해외로 유출될 건데 이 손실은 도대체 어떻게 메꿀 것이며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큰 문제의식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이번에 괜히 법정 시한에 쫓겨서 얼렁뚱땅 심사하지 말고 준예산 가더라도 제대로 책임있게 야권이 이건 좀 단호하게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국회에 있는 여러 야당 의원님들과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여가위 예산, 청소년이 이제 여가위 예산 담당인데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 예전에는 이제 여가부 직원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 오면 예산 다 잘렸어도 오히려 이제 정부 직원들이 의원실 와가지고 이 예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청소년 예산 엄청 삭감된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담당하는 직원이. 그래서 정말 좀 걱정이 큰데 이 정부가 어떻게 가는 건가? 근데 국회 안에 많은 분들이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열심히 심사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담당하시는 다른 의원님들, 특히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최대한 상황을 좀 살피고 많은 예산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앞머리 새치는 혹시 컨셉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네, 요거 답변을 듣고 또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흰머리가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참 많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젊은 나이여가지고 참 송구스럽긴 한데 컨셉은 아니고요. 누군가는 일부러 흰색으로 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속 시원하게 다 흰색으로 빼버리게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 잘 빼는 미용실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 좀 흰머리가 많으세요. 유전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물론 야 내가 네 나이 땐 안 그랬어 라고 하시지만 지금 머리가 하얗게 새셨거든요. 토끼띠신데 그래서 아마 유전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임기 초부터 염색을 하다가 아기 가지고 나서는 이제 염색을 못 하니까 염색을 안 하다가 한 번 염색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염색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좀 해명이 되었을까요? 네.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입법부에서 발의를 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금 거부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사실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노동계 현안인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는데요. 사실 거부권은 이렇게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부권은 생각이 다르다고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거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정책적 견해가 달라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냥 이제는 거부권 쓰는 게 별로 놀랍지 않잖아요. 당연한 수순처럼 거부권을 쓰고 있는 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22대 국회에서 이 윤석열 정부를 반추해 보면서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하나가 이제 거부권에 관련돼서 좀 법률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거부권을 쓰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돼서 막 그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갑자기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고 해버려가지고 급하게 야당이 이 탄핵안 냈던 거 다시 철회하고 막 이런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72시간 지나가면 이게 자동으로 폐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철회를 한 건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지나도 그 다음 본회의에서 무조건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탄핵에 대해서도 72시간 지나도 자동 폐기 안 되고 무조건 표결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실 저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사실상의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시행령 통치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좀 다음 국회에서는 논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을 당장 뭐 탄핵을 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퇴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이런 좀 규제 조치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12월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된 특검안 표결할 텐데 과연 그것도 거부권 쓰는지 우리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광주 의정보고회를 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용해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을 두고 민주당은 반윤석열을 기대한다고 하고 정의당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개혁연합신당 어떤 형태인가요? 라는 첫 번째 질문과요. 두 번째가 광주 의정 보고회 때 광주 지역 출마도 고려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구 비례대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3지대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의석 하나 있는 작은 정당에서 의석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기본소득당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역구 선거를 한 곳을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원내에 재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솔직히 하다가 솔직히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하다가 이준석 신당이 구체화되는 흐름을 보면서 이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역을 저 이준석 신당이 다 흡수해 버리면 저 이준석 신당 결국엔 다시 국민의힘으로 귀결될 것이고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것인데 그건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신당 3자 구도가 아니라 이 제3지대 싸움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당, 개혁적 세력들의 연합을 만들어서 4자 구도로 총선을 치러야 총선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이 과반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동시에 다음 진보적 정권 교체의 기틀도 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개인의 재선을 위한 선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기보다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눈덩이를 잘 굴려서 내년 총선 때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이 개혁연합신당을 제안드린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응답하고 화답한 정당들도 있고 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미팅도 하고
그리고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여러 지식인 네트워크들과의 정책적 교류들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횡재세가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제시한 아젠다인데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혹은 언론은 용해인이 횡재세 얘기하는 거 이재명이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도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이재명 거니까 용해인이 저거 하자고 하는 거지 라고 해도 그래서 횡재세가 되면 되죠. 그래서 그 돈 걷어서 국민들한테 취약계층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경제 위기 상황에 쓰면 되죠. 저는 거기에 위성정당이라는 딱지가 붙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개혁적 세력들의 이런 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성정당이라고 비난하든 말든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은 이런 저희가 제안드린 원칙, 그러니까 선거공학적 세력과는 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승리로 이어질 세력과 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구체적인 개혁의 과제를 총선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 기본소득당이 제안하는 건 개혁 미래투자 국가인데요. 이런 최소한의 방향성에 동의하는 세력들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합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눈덩이를 굴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의 출마 여부는 이 과정에서 그 개혁연합신당이 성공하고 민주진보 진영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지역구 출마면 지역구 출마를 할 것이고요. 비례에 출마해서 비례 선거에서 저 의석수 제3지대 의석수를 다 가져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저의 재선 하나를 준비하는 것보단 좀 그런 큰 구도와 큰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그게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이 정치인들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 소멸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면서도 효율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래 지금 오늘 제가 어차피 행안부 소속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지금 지역에 아주 작은 규모의 면들이 많습니다. 이거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좀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역 소멸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면 단위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 면 단위 통합의 필요성이나 혹은 취지에 대해서 끝나고 저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의견을 주시면 제가 이후에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의정 활동을 하거나 하는 데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사전 질문은 저희가 구글 폼으로 들어온 거여서 제가 간단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그 세월호 관련돼서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살펴봐 왔던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참위,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국회가 의회가 정부가 이걸 해라라는 권고 사항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 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국회가 점검하는 게 좀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 이행 사항들을 잘 권고 사항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가 이걸 좀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그 3년 6개월간의 활동이 끝나고 드디어 권고 사항이 나온 건데요.
근데 권고 이행 방안,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를 국회에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고 사항을 자기가 스스로 직접 한번 본 적도 없대요. 네. 이 권고 사항 나오자마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 참사가 발생하면 사실 가장 최근에 그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사참위법의 권고사항일 텐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하는 1월달, 2월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고사항을 한 번도 보질 않았대요. 근데 사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검토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9월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국회에 그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뭐 거부하거나 권고 사항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미봉책에 그치는 답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재난안전 관련된 시스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의지가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였다면 작년 9월에 이 사참위의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어떤 다른 대응들 그리고 다른 개선 사항들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혹여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라도 피해자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만큼은 최소한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권고사항들을 정부가 잘 지켜나가는지 국회가 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국회에 이행 계획을 띡 제출하고 많은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가 각 권고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실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좀 법적인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올해 연말 안에 이제 표결하는 게 목표고 늦으면 연말 지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는 좀 이런 권고 사항이 나와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한 입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참사를 기억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연대 의식을 갖고 용 의원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준연동제라는 비례대표에 대한 그 방안은 어떤 쪽의 방송을 보면은 뭐 병립형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연동제에 대한 생각, 비례대표에 대한 생각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국민당에서 얘기하는 그 병립형이라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가 준연동제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보면은 그거를 우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권역형, 뭐 병립형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비례대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질문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패널 중에 그래서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네. 최근에 만났던 패널들 중에는 뭐 그 이기인 경기도의원 정도가 좀 방송이 재미없다라고 느낄 법한 패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랑 이기인 의원이랑 생각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날 방송의 여러 의제만큼은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방송이 좀 재미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김행 전 장관 후보자랑 되게 많이 방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딱 2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그 라디오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다. 근데 나름 잘 준비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건 저희 의원실에서 저랑 같이 준비했던 건 아주 자극적인 개인 비위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뭐 주식 파킹 이런 논란은 아니고 이제 그 위키트리라는 언론사가 해왔던 여러 문제적 보도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보도를 해왔던 언론사의 수장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물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그리고 위키트리가 어떤 언론사인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 청문회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언론사의 보도에 충격 받으시고 생각보다 그 정도일 거라고는 다들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슈가 되고 낙마도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는 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그 청문회로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돼서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제가 하는 개혁연합신당과는 별개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 당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된다. 유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2016년, 17년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좀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탄핵당했던 그 정당,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정당만 빼고 다른 정당들이 다 합의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그 이전 탄핵 이전으로 정치제도를 돌린다라고 하면 저는 탄핵당했던 그 정치 세력의 정치적 복권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진보 진영에서 승인해줄 이유가 없다. 네. 현실적으로 저 국민의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현행대로 치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굳이 정치적 복권을 의미하는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위성정당 방지는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너무 조장하면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힘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위성정당 문제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거고 어떤 제도 자체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뭐 소통도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중지를 잘 모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흐름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연합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의 어떤 문제의식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이 쭉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7월 토크쇼 때도 따라왔었는데요. 그때는 어느 패널이 가장 답답하냐라는 쉬운 질문을 주셨는데 1초 만에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도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용해인 의원도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의 기본소득과 용해인의 기본소득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가 기본소득인데요. 그분들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이름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기본소득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이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갖다 놨는데 뭐 그 이후에 윤희숙 전 의원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단장인가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만든 안을 보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선별하고 심사하는 걸 계속 하겠다라는 정책이어서 이거는 사입이다, 사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사실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면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랑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뭔가 다르다는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이런 답변을 받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이라는 원칙에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해왔던 기본소득이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만난 기성 정치인들, 원래 정치를 하시던 분들 중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분이고 의지도 확고한 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 이제 민주당에서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자문단장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당의 자문은 원래 바깥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어떻게 기본소득당 대표가 민주당 자문위원을 하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근데 기본소득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힘을 모으는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소수정당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걸 큰 정당에서 하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본사회위원회 자문단장을 맡았고요. 뭐 정치인들이 사실 때 되면 기본소득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진보정당의 정치인분들도 기본소득 사실 평소에 반대하시면서 이제 얘기 나오면 내가 사실 국회에서 기본소득 제일 먼저 얘기했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다 좋아요. 기본소득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해도 좋고 제 법안을 베껴서 발의해도 좋고 다 좋으니 기본소득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최근에 쇄신, 혁신 이런 얘기하고 기득권 내려놓겠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보 진영의 새로운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민주당을 견인하겠다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견인해내는 것도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의정보고회를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앞에 사전 질문이 많이 남았지만 오늘 마무리는 현장 질문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소득을 어찌간에 이제 시행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조세 문제가,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세 제도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만하거나 안 그러면은 거짓된 통계나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빈부차가 상당히 커져가 있는데 더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 정부 들어서서 계속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재벌들도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낮게 해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서민들은 지금 주류세 올리니 유류세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조세 제도와 관련된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은지, 그리고 지금 한국 행정부 속에서 이 기재부의 행포, 그래서 모피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부처의 예산 자체를 자기들 기재부에서 마음대로 지락펴락하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의 견제, 예산을 저기 마음대로 쓰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했으면 좋을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부자 감세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요. 대기업 부자 감세에 이어서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 이제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펑크가 난 거여서 사실은 경제대책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 부자 감세를 돌려놓는 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제도 관련돼서 기본소득 하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모델은 상위 10%는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아요. 근데 90%의 사람들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같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1억 정도 버는 사람이면 내는 돈과 받는 돈이 같은 정도? 근데 이게 4인 가구 기준이면 가구 소득, 연소득이 4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기본 소득이 도입이 되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게 설계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세에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힘들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조세를 통한 기본소득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아까 미래투자국가라는 걸 제안 드린 건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고만 하면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 이런 측면에서 좀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저희가 좀 총선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설득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좀 미래투자국가라는 방향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재부 횡포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이제 정부 부처들이랑 협의하면 왜 이렇게 예산 다 깎아왔냐라고 하면 다 기재부에서 잘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자기들이 다 엉망된 예산안 갖고 와놓고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좀 꼭 살려주세요 이런 부탁을 원래 해요. 올해는 그런 것도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재부 개혁의 핵심은 일단 기재부 출신 장관을 쓰지 않는다, 첫 번째. 네.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어떤 그 그룹이 있잖아요. 모피아 그룹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를 썼던 게 저는 어느 정도 그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쓰려고 했던 시도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나마 그 그룹 안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기재부 출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과감하게 정치인 출신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기용했으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재정을 활용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선 직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 해 만에 막 얘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막 직 던지고 나간다 어쩐다 막 해서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어땠어요? 대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그 초과 세수를 취임 선물로 떡하니 갖다 안겨줬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재부 출신 관료 출신이 아닌 장관을 쓴다. 두 번째는 기획과 예산을 분리해야 된다. 예산 담당은 정말 예산만 하게 만들고 경제 기획 이런 분야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저 대통령실 내에 어떤 부처로 이제 독립을 시키거나, 그래서 이 경제 기획과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예산 편성의 권한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야 기재부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정당의 의원이 실제로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공론화들을 통해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약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기본소득 반대하시던 많은 분들이 했던 게 한 명 한 명 돈 보내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였는데,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보면 우리 그냥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그냥 이렇게 쏴주면 되잖아요. 너무 쉽고 간편하다라는 걸 온 국민이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퇴행에 총선 승리까지 얹어지게 된다면 정말 더 크게 폭주할 텐데, 그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가, 그냥 승리 말고 큰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도 크게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의정 보고회를 열 수 있어서 참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진심을 담은 정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보고회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끝나기 전에